세 번째 주제 발표로 경술연국치 당시 호남 지역 순국지사들의 역사적 의의와 선영이라는 주제로 박민영 원광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국치에 항거한 나라가 망할 적에 1910년 나라 망하는데 거기에 항거했던 우리 호남 사람들의 자결승국 그 전반적인 그 모습들 양상을 살펴보는 그 주제입니다. 원래 제가 의도했던 것은 오늘 그 우남 그 선생님하고 운항 선생하고 그 다른 그 순국지사들하고의 그런 어떤 차별성과 비교 검토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여의치가 못해서 그러면 호남 사람들의 그 순국지사들의 면모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총괄해가지고 아무튼 전국의 그 1910년에 돌아가셨던 순국지사 가운데 호남 분들만 추출을 해서 제가 살펴본 겁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에서 제가 그 일제의 국권 침탈과 자결 순국 투쟁이라는 그 장은 이분들이 왜 1910년에 나라가 망했을 적에 돌아가셨는가 하는 그 이유와 조건, 그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좀 학술적으로 좀 이렇게 그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수치심 때문에 또 역사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또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존감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치욕이라는 거, 참을 수 없는 이 치욕, 수치심, 이게 아주 결정적인 유학자들한테 어떤 마음의 상처, 씻을 수 없는 그런 그게 결국은 죄의식하고 상통하는 거죠. 나는 역사의 죄인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게 이제 전국적인 공통된 순국지사들의 의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영남이나 호남이나 또 혹은 뭐 기호나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자정 순국했던 분들의 의식 속에는 나는 죄인이다. 예컨대 경상북도 안동에서 돌아가셨던 제가 좀 편견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향산 이만도 같은 그러니까 태계 이황의 11대 혈손이죠. 태계 이황의 11대 혈손인데 그분도 나라 망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났을 적에 향산이 죽고 났을 적에 내가 죽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문자를 보낼 텐데 거기에 혹은 선생이라는 칭호가 있다든지 혹은 나를 갖다가 의사라고 이름하는 그런 행장이 있으면 모조리 그 단어는 다 빼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나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했을 정도로 아주 어떤 죄의식, 역사에 대한 어떤 깊은 책임감 이런 데서 자결이 이제 자결 순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누구나 다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죽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결정할 때는 그만큼 내적인 누가 죽으라고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 내적인 그런 동기나 어떤 계기가 분명히 내재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일반적인 틀에서 밝힌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호남인들 중에서 이제 76쪽입니다.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1910년에 자결 순국한 나라 망할 때 순국한 분들이 전국적으로 총 35분이라고 기존의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꼭 움직일 수 없는 35명은 아니겠지만은 지금까지 자료상으로 밝혀놓은 분들이 총 35분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호남 사람이 총 14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라북도 이제 편의상 제가 전라남도 북도를 나눠놨는데 이제 편의상 전라북도 출신이 9명, 그 다음에 전남이 5명으로 모두 14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35분 전국 중에서
호남민이 14분이니까 퍼센테이지로 비율을 따지면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숫자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정확한 통계 수치는 이게 움직일 수 없는 그 어떤 수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또 자료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또 발굴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그래도 호남인이 나라 망할 때 순국자기란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전국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그 현상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적에 이제 그분들 전라남도 국도에 이제 제가 편의상으로 나눠놨습니다만은 77쪽에 보시면은 그 분포도가 대체로 이러한 범주에 있다 하는 겁니다. 전라북도에 9명, 전라남도에 7명 이렇게 제가 이제 원래 지도에 표기할 때는 전라북도에는 붉은색으로 하고 전라남도는 파란색으로 표기를 했는데 흑백이라서 그냥 같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전라북도 순국지사를 보면은 총 이제 이 9분인데 이분들의 낱낱이 그 어떤 행적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큰 어떤 특징적인 그런 양상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치봉이라는 분은 순창분인데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실제 했던 분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근데 단식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오늘 우남 선생하고 더불어서 가장 연세가 많은 분, 당시에 79세였습니다. 우남 선생이 가장 전국 순절자 중에서도 아마 최고령에 해당되지 않겠나 짐작이 됩니다. 가장 연세가 높은 분으로서 당시 79세면 지금 100살이 사실 넘은 거죠. 이거는 당시 아무튼 간에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의 나이로 치면은 100살이 훨씬 넘은 연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근배라는 분은 익산 사람인데 이분은 우물에 투신을 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물에 돌아가신 분이 빠져서 돌아가신 분이 두 분인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유서가 있는데 79쪽에 보면은 욕을 받은 후에 죽는 것보다 욕을 받지 않고 죽는 것이 낫다. 치욕. 아무튼 이 욕이라는 욕자는 어디든지 이 돌아가신 분들 유서나 뭐 어떤 편지나 공동으로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우물에 몸을 던져 죽는 것이니 내가 죽은 후에 저 은사금 일본 사람이 나라 망할 때 나이 많은 분들한테 내려줬던 돈, 그 은사금, 이른바 은사금, 이 은사금을 굉장히 치욕스러운 간제는 더러운 물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 은사금 전표는 곧바로 돌려보내라. 이분의 남긴 시에도 보면은 우리 집 우물 속에 차라리 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 우리 집 우물, 가정 유인, 유학의 본질적 가치, 인. 이 인이 내가 빠져 죽은 이 우물 속에 있다. 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인을 안고 우물에 들어간다. 우물 속에 인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동식이라는 분도 익산분인데 이분도 벼슬을 했었고 부친 때부터 벼슬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은 돌아가실 때 이 한 분 한 분 다 케이스가 다 이게 좀 대비가 되는데 이분은 전라북도 관찰부가 있는 전주부에 들어가서 전주 관아에 가서 공북로는 누각에다가 목을 매서 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한국을 병탄한 사실을 온 천하에 밝혀야 되겠다는 그 신념이죠. 그래서 익산에서 걸어가가지고 전주에 걸어 들어가서 전주 관아에서 순국을 했다는 거죠. 목 매달아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영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앞으로 좀 추적을 해야 될 분이 아닌가. 그래서 혹은 이 자료에
산발적으로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잘 그 이력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료상에서. 그 다음에 이제 김영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나이가 이분도 나이가 많죠. 36년생이니까. 그래서 면함에 최익현 오늘 그 아까 그저 홍쌤 말씀하셨는데, 그 면함에 최익현의 그 동지입니다. 노사의 문인이고요. 근데 이분도 83쪽에 보면은 이분은 그 김제에서 군산으로 끌려가다가 만경강 목판에서 배에서 투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배에서 투신해가지고 강에 투신해가지고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일본 순사가 건져서 다시 연명을 해서 결국은 그 군산 감옥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배에서 만경강에서 투신하는 모습을 최용신 의진화가 이제 그 당대 최고의 그 추상화가죠. 이분이 그 투수도를 그렸어요. 순절도를. 그 뒤에 보시면은 84쪽에 보시면 이 제가 인상 깊어서 저도 이거 사실 처음 봤거든요. 이 그 최용신이 그 그린 이 그 순절 투수 순절도가 맞겠죠. 순절 투수도보다는. 그래서 이 그림이 아주 이런 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 좀 놀라웠습니다. 아무튼 이 아주 인상적인 그 자료 그림이었습니다. 이거는 최용신은 일제 때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일제 강점기 시기에 나온 작품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천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정업분이거든요. 분인데 이분도 이분은 아주 그 한 30살의 젊은 나이입니다. 가장 젊은 분이에요. 대체로 이 돌아가신 그 순국지사분들이 연세가 대체로 높습니다. 은사금을 받을 나이, 곧 50대 이후 60, 70까지 가는 그 60대 전후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30대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아마 앞에 그 김영상하고 같은 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동네 분이 아닌가 짐작이 되는데, 이분도 혈서를 써놓고 그 다음에 우물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우물에 투신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 우물에 투신한 그 투수 이분이 김천술 이분이 투신했던 우물가에 이 뒤에 보시면은 85쪽, 86쪽에 제가 그 앞면, 뒷면을 제가 그 캡처해가지고 붙여놨는데, 이 순정비, 우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순정비가 서 있어요. 이게 1912년에 세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문화재로 지정이 돼야 되지 제가 이 실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일제강점기 무단 통치 시기에 1912년에 이 비를 실었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이게 지금도 아마 거의 느낌이 사진으로 봐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한 구석에 방치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거 아닌가 짐작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비문도 이 말실이 돼가지고 잘 판독이 되지 않고, 이 내용은 어디에도 이 비문, 이 사진 외에는 확인되는 게 없어서, 이거는 앞으로 조금 그 주목을 해서 요거는 좀 이렇게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탁병하라는 분이 고창 흥덕 분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유생으로 그 간제의 문인입니다. 간제 전후에 그래서 고군산도에 들어가 있다가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87쪽에 보면은 우리가 평소 공부한 것이 예의다. 저게 저기 지금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았는데 우리가 어찌 오랑캐의 노예가 되어서 복종에 섬길 수 있겠는가. 또 그들에게 욕을 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몸을 깨끗이 하고 죽는 것이 낫다. 욕을 받으면서 또 욕이다. 치욕.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죽으면은 무덤은 동굴을 만들지 말고 팽팽하게 할 것이며 또 불사를 들이지 말아라. 아무 행사도 치르지 말아라. 죽어서 그냥 묻어라 땅에다가. 이렇게 유명을 남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인수라는 분도 고창 성내면 출신인데,
이분도 탄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덕산사 89쪽에 8째 줄에 둘, 넷, 여섯, 7째 줄에 사우입니다. 그 덕산사 절사자를 잘못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은 그 고창의 백관수, 백정기 이 독립운동가하고 더불어서 백인수 이 세 분을 배양한 사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장태수라는 분은 아까 우남 묘갈명에 나왔던 분이죠. 그래서 이 김제의 금구의 장태수 사원부 지평을 지낸 분인데 이분이 호남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순국지사로 1910년 나라 망했을 적에 돌아가신 분으로 그렇게 알려진 분입니다. 90쪽에 보시면 은혜도 상하게 하고 염치도 상하게 하니 의리상 받을 수 없다. 이 상의 상념의 불가수다 하는 이 말을 남기고 두 가지 나는 죄를 지었다. 조상의 죄를 짓고 나라의 죄를 지었다. 나는 보면은 이 불충과 불효 이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죄인으로 인해서 나는 이 세상에 살아 있을 수 없다. 나는 그리고 이제 관은 흰색을 사용하고 명정에 대한이라는 두 글자를 써서 내가 일제의 세상이 아닌 대한의 신하로서 대한의 사람으로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대한의 사람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이 세상에 밝혀라. 그리고 자제문을 내 불충불효의 내 제목을 밝힌 표지판을 세워놔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91쪽에 전라남도 순국자인데 북도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요. 수정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북도에 비해서 숫자는 작죠. 둘, 넷, 다섯 분인데 송강 정재근은 이분도 잘 알려진 분이죠. 그래서 사원부 옥가 출신이요. 옥가 사원부 지평이고 이분의 아까 이분의 자료가 독립기념관에 일체가 다 아마 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있을 적에 아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낱낱이 그때는 보지 못했는데 이거 정리하면서 보니까 당시에 돌아가신 유서가 그대로 지금 독립기념관에 소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1909년에 돌아가시려고 이분은 1909년에 돌아가시려고 정재근 같은 분은 스스로 결심을 굳혀서 임금한테 상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유보를 했다가 1910년 그 다음 해 나라가 망하니까 자결을 결행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분의 죽음이 굉장히 창절비적합니다. 93쪽에 보시면은 9월 3일 공은 각 선영을 배할하고 지난 것들을 차례로 방문하여 평소처럼 담수하였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식구들에게 탁을 잡아 점심상을 차리게 하여 처자식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였으니 사람들이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물녘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자 식구들이 비로소 놀라고 걱정하며 찾아 나섰다. 사람의 조용하고 외진 곳에 가보니 깨끗이 청소하고 탄정하게 앉아 손수 목을 칼로 찔러 조용히 자정하였다. 급히 다가가 살펴보니 가로로 깊이 난자하여 목이 성한 데가 없었음에도 얼굴과 용모는 평소와 같았으며 곳곳이 앉아서 바닥에 쓰러지지도 않았다. 이 이제 유학자의 어떤 참절비정한 그러한 어떤 자결의 어떤 광경을 그대로 리얼하게 표현한 거죠. 이게 마치 1905년에 돌아가셨던 민영환이 같은 경우, 이제 충정공 민영환 같은 경우에도 복부를 칼로 찌르거든요. 계속 칼로 찌르고 안 되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목줄을 따서 들어가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장한 죽음, 그럼에도 조금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런 걸 어떤 고도의 어떤
유학의 그 순수성을 지향했던 그 유학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송주면 같은 분요. 송주면 같은 분. 이제 이분은 그 화순의 사평리라는 데서 살았어요. 노사의 기정질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남 체이켄의 1874, 이게 갑술년은 맞는데 95쪽 제일 첫째 줄에 보시면은 1874년입니다. 지금 보니까 94년으로 되어 있는데 1874년에 매남에 제주도 유배 가 있을 적에 제주도까지 가서 매남을 대활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55세였는데 당시 그 노부가 그 75 된 그 노부가 살아 계셨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아버지 75 된 아버지를 앞서서 55세 내가 먼저, 자식이 먼저 앞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예컨대 경상북도 영양의 벽산 김도연 같은 그 유학자인데, 그분은 1910년에 돌아가시고 싶은데 아버지가 살아 계셨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1914년에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초상을 쳐놓고 그분도 바로 초상 치던 날 동해에 걸어서 들어가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75분 된 그 노부부를 앞세워서 돌아가셨을 적에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상황이. 예, 96쪽에 보시면은 조금 시간이 뭐 하긴 합니다만 제가 이 시는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충과 효는 함께 온전하기 어려우니 고금에 그러하도다. 부모 모시는 날 기약이 없으니 부모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망국의 금년을 통탄한다. 두 아우 능이 남아있고 여러 손자 또 있으니 그 아우도 있고 손자도 있으니까 부모는 아무튼 자식들, 형제들, 손자들한테 맡기겠다. 이런 뜻이죠. 여러 손자도 군왕에 보답하고 노부 이절이 앞서 죽는 제 스스로 업적이다. 내 스스로 죄인이다. 부모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를 짓고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우만은 이렇게 평을 합니다. 송사 기우만은 노사의 손자. 다만 늙으신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조석을 다투는데 수치스러움을 머금고 분통함을 참아서 그 효를 다한 뒤에 서서히 진퇴를 도모하였다면 가히 원만하고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불만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난, 약간의 그런 비판적 어떤 은사거든요. 그러나 노부보다 먼저 죽어 불효한 것이 유수에 드러나 있으니 그 마음에도 아마 심히 부득이한 것이 있었을 것인데 다른 사람이 가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안타깝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뭔가 마음에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심오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건 내가 모르겠다.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나라가 망했을 적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송주면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절실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황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알려져 있으시니까 이분은 제가 이분은 1155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사료총서 제1권으로 내천야록을 냈습니다. 이분 일기를 가지고. 거기에 우리 근대사 연구에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실은 오늘 우남 선생, 정종 선생하고 나머지 분들의 순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비시켜서 제가 좀 검토를 하고 싶었었는데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는 제가 대비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여기까지 그냥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우남 선생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아까 제가 앞서서 소개한 그런 유학자분들의 돌아가셨던 순국의 어떤 과정들, 동기, 의미 이런 거하고
분명하게 합치가 되고요. 그 속에서 아마 하나를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화서 선생하고의 관계가 정확하게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은 화서 학파가 굉장히 우리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화서 학파하고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추적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남 선생의 문집을 제가 보니까 화서 선생한테 보낸 글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아주 인상 깊게 제가 봤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의 문병 아래서 공부를 독실하게 하였으며 이게 9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지난번에 선생님의 문병 아래에서 공부를 독실하게 하였으며 문학을 실제로 이해하여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에게 마음을 열고 눈을 뜨게 해주셨으며 또 어두운 거리에서 촛불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화서 우남 선생이 화서 선생한테 배웠던 그 어떤 그 교훈을 이렇게 새기고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분이 받았던 어떤 학문적 또 어떤 사상적 그러한 어떤 의미는 작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아까 김희태 선생 논평문을 보니까 14세 망화대 음기에 보니까 14세 두 글자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화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혹시 이분이 14세 우남 선생이 14세 되던 해 곧 1845년에 화서 문화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하고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셨던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상당히 화서가 가장 전국적으로 문파를 키워나갈 때 저기 평안북도 태천에 운안 방문이 그분은 암자가 바이암이 아니라 암자거든요. 구름문자는 똑같아요. 운안 박문이라는 분이 화서한테 내려왔던 시기도 요 시기예요. 40년대 요 시기인데 운안 박문이는 배감 박은식 독립운동가 그 배감 박은식을 가르쳤던 박문호의 친형이거든요. 그래서 문호인데 박문호가 화서한테 와서 배웠던 시기 그러니까 저기 평안북도 또 이 전라남도 전국적 문파를 가졌을 적에 우남 선생이 가졌던 학문적인 어떤 교육 혹은 영향 그것이 의리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인 또 추론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